4장 1. 엘리엇은 리버거시오에 있는 자신의 널찍한 아파트에 메투린 부부를 살게 하고 그의 말에 리비에라로 돌아갔다. 아파트는 그가 자신만의 편의에 맞춰서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4명의 가족과 함께 살만한 공간이 못 되었다. 설령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더라도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엘리엇이 그런 점을 아쉬워하지는 않은 것 같다. 조카 딸이나 조카 사이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편이 여러모로 더 유리하고 편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와 메투린 부부 양쪽으로 늘 손님이 찾아오면 그 자신만의 조촐한 파티들을 베풀기가 힘들어질 것이었다. 그 애들도 이제 파리에 살면서 교양 있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겁니다. 게다가 이사벨의 2딸도 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인류 학교가 하나 있지요. 그런 모든 일이 있은 이후 내가 이사벨을 만난 것은 이듬해 봄이었다. 그 봄에 나는 어떤 볼일 때문에 파리에 몇 주 머물게 되어서 방돔 광장 근처에 있는 호텔에 방을 2개 예약했었다. 위치도 편리할 뿐 아니라 특유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애용하는 호텔이었다. 안뜰을 둘러싸고 크고 오래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그 호텔은 거의 2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었다. 욕실은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수도시설 같은 것도 훌륭한 편은 못 되었다. 침실에는 흰색으로 칠한 철제 침대 위에 하얀색 구식 침대 커버가 씌워져 있고 한쪽에 커다랗고 볼품없는 옷장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응접실에는 고풍스러운 훌륭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소파와 팔걸이 의자들은 찬란한 나폴레옹 3세 시대의 것들로 앉아있기가 편하지는 않았지만 화려한 멋을 풍겼다. 그 방에 앉아있으면 프랑스 소설가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유리 케이스에 들어있는 제정시대풍의 시계를 쳐다보고 있으면 굽실거리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주름 장식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시계 바늘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라스티냐크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가난한 귀족 집안 아들로 처음엔 초라한 젊은 법학도에 불과하다가 나중에 화려한 사교계까지 진출하는 발자크 소설 속의 주인공 라스티냐크 말이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너무나 생생한 인물을 창조한 나머지 발자크 그 자신도 죽어가면서 비앙숑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의사 비앙숑이 그 방에 나타나도 놀랍지 않을 것만 같았다. 시골에 있다가 어떤 소송 사건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러 파리에 온 귀족 미망인이 가벼운 병에 걸려 의사를 불렀는데 비앙숑이 들어와 미망인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는 장면이 떠올랐다. 방의 커다란 테이블에서는 불룩하게 부풀린 치마를 입고 앞 가르마를 단정하게 탄 사랑에 태우는 한 여인이 변심한 애인에게 불타는 사랑을 담은 편지를 썼을 것만 같았고 또 그 자리에서 초록색 프로코트를 입고 목에 깃을 세운 깐깐한 노 신사가 씀씀이가 해픈 아들을 꾸짖는 편지를 썼을 것만 같았다. 나는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이사벨에게 전화를 걸어 5시쯤 찾아가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를 만나지 못한 지 10년이나 되어 있었다. 착실해 보이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응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프랑스 소설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양손을 잡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까지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10번도 안 되고 단 둘이 만난 것은 고작 2번이었지만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 10년이란 세월이 젊은 아가씨와 중년 남자 사이에 존재하던 거리감을 씻어가버려 이제는 서로의 나이차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이사벨은 세상사에 익숙해진 여인답게 상냥하고 싹싹한 태도로 나를 자기 또래의 남자를 대하듯 했으며 5분쯤 지나고 나자 우리는 마치 매일 만나는 친구처럼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운동에는 침착하면서도 자신 있는 태도가 묻어났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 놀란 것은 그녀의 외모가 상당히 변했다는 점이었다. 내 기억 속에 그녀는 조금 더 살이 찌면 뚱뚱해 보일 것만 같은 활달하고 예쁘장한 아가씨였다. 살을 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출산이라는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상당히 날씬해져 있었다. 게다가 옷차림이 그런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너무 수수하지도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검정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파리의 인류 재단사에게 맞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고급 옷을 입는 것이 몸에 밴 여인처럼 자연스러움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엘리엇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10년 전에는 그녀의 원피스가 왠지 겉으로만 꾸민 듯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마리 루이즈 드 플로리몽이라 해도 그녀한테 세련미가 부족하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았다. 손톱도 장밋빛 매니큐어로 세련되게 칠해져 있었다. 이목구비도 더욱 뚜렷해졌고 오똑하게 날이 선 코는 내가 본 여자들이 코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마와 눈가에 주름 한 줄 없었고 피부는 한창 때의 푸푸하고 뽀얀 느낌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몹시 고왔다. 물론 어느 정도는 로션과 크림과 마사지 덕분이겠지만 비쳐 보일 것 같은 곱고 투명한 피부가 더없이 매력적이었다. 야윈듯한 뺨에는 살짝 분을 발랐고 입술도 알맞은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옅은 갈색 머리는 당시 유행을 따라 단발로 잘랐고 물결 모양의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다. 손가락에는 반지를 하나도 끼고 있지 않았다. 엘리엇이 그녀가 보석을 전부 팔았다고 했던 게 생각났다. 아주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예쁘게 생긴 손이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보통 낮에는 짧은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녀 역시 그런 치마를 입고 있었다. 샴페인 색깔의 스타킹을 신은 다리가 날씬하고 맵시 있게 뻗어 있었다. 얼굴이 예쁘도 다리가 유일한 컴플렉스인 여자들이 많지만 이사벨은 처녀 때 볼품없던 다리는 사라지고 이제 보기 드문 각선미를 자랑하고 있었다. 과거에 넘치는 건강미와 쾌활함과 젊음이 매력적인 아가씨였다면 이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는 인공적인 기술과 육체적인 노력과 절제에서 기인한 것일 테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과정이야 어쨌든 그녀는 무척 아름다웠다. 그때그때 순간에 맞게 적절하게 나타나는 우아한 몸짓과 거동도 의식적인 노력으로 몸에 붙은 것일 테이지만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파리에서 보낸 4개월의 시간이 수년간 미완성인 채로 있던 예술작품의 마지막 붓터치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엘리엇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이사벨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니 별로 까다롭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 매혹적으로 보였겠는가. 그레이는 모르트 퐁텐느에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곧 돌아올 거라고 했다. 우리 두 꼬마 숙녀들도 만나보셔야죠. 틸러리 공원에 가는데 곧 돌아올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파리가 마음에 들며 식구들 모두 엘리엇이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떠나기 전에 엘리엇이 이사벨 부부가 좋아할 만한 친구들을 몇 명 소개해 주었는데 그들과도 꽤 친해진 모양이었다. 또 엘리엇은 자기가 늘 그랬던 것처럼 손님에게는 항상 후하게 대접하라고 당부해 두었다고 했다. 우리는 파산하고 났는데도 돈 많은 부자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타격이 컸나? 그녀는 살짝 웃었다. 밝고 쾌활하게 웃던 10년 전 그녀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그레이는 이제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 수입은 옛날에 레리가 저한테 청혼했을 때 갖고 있던 수입과 비슷해요. 그땐 그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이 둘까지 키우는 걸요. 조금 우습죠? 그렇게 여유 있게 웃어 넘길 수 있다니 다행이군. 레리 소식은 좀 들으세요? 아니 전혀. 예전에 너가 파리에 왔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 레리와 종종 만나던 사람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이지. 아무도 레리 소식을 모르는 것 같아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레리가 계좌를 갖고 있는 한 시카고 은행 직원을 우리가 아는데 그 직원 말로는 이따금씩 이상한 지역에서 돈을 찾아서 쓴대요. 중국이나 미얀마, 인도 같은 곳이요.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니나 봐요. 나는 궁금하던 질문을 했다. 무언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이다. 레리랑 결혼하지 않은 걸 후회하진 않아?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 그레이와 결혼해서 매우 행복해요. 정말 좋은 남편이죠. 경제공황이 오기 전까진 우린 정말 행복한 시간만 보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같고 또 취미도 비슷하고요. 그레이는 참 자상한 남자예요. 나밖에 모르는 남자가 옆에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결혼했을 때나 지금이나 저에 대한 애정이 변함이 없답니다. 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상하고 이해심이 많은지 선생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어찌나 마음이 넓은지 어떤 때는 바보 같아 보일 정도예요. 나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지금껏 살면서 저한테 거친 말이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여자인가 봐요. 나는 그녀가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라고 여길까 하는 의문이 문득 들었다. 나는 화제를 바꾸어 보았다. 딸들 얘기 좀 들려주지.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아, 마침 왔나 봐요. 선생님께서 직접 만나보세요. 잠시 후 여자아이 둘이 보모 겸 가정교사인 여자한테 이끌려 들어왔다. 첫째인 조앤과 둘째인 프리실라였다. 두 아이는 차례로 내 손을 잡고 정중하고 귀엽게 인사를 했다. 조앤은 8살, 프리실라는 6살이었다. 둘 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큰 편이었다. 나는 이사벨도 키가 크고 그레이도 체격이 좋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키가 좀 크긴 해도 역시 어린애다운 귀염성이 느껴졌고 연약해 보였다. 둘 다 머리칼은 아버지를 닮아 검었고 눈동자는 얼마를 닮아 옅은 갈색이었다. 낯선 손님이 있는데도 별로 수줍음을 타지 않고 공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명랑하게 조잘거렸다. 아이들은 이사벨의 요리사가 차와 함께 준비해 놓은 과자가 먹고 싶은지 계속 그쪽으로 눈길을 던졌지만 마음대로 손을 대지는 않았다. 그리고 하나만 먹어도 좋다는 엄마의 허락이 떨어지자 어느 것을 고를지 망설이며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엄마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두 소녀의 귀여운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했고 새 모녀가 붙어있는 모습은 한 폭의 따뜻한 그림 같았다. 아이들이 각자 고른 과자를 다 먹고 나자 이사벨은 딸들에게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아이들은 얌전하게 엄마 말을 들었다. 이사벨이 부모 말을 잘 듣게끔 교육을 시킨 것 같았다.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의뢰 자식 둔 부모한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다. 이사벨은 나의 칭찬을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흘러듣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레이가 파리를 좋아하더냐고 물었다. 그럼요. 엘리엇 외삼촌이 자동차도 주고 가셔서 그레이는 거의 매일 골프를 치러 가요. 트러블러스 클럽에도 가입해서 거기 가서 브릿지도 하고요. 물론 외삼촌이 우리를 이 아파트에 살게 해준 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레이의 신경쇠약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지독한 두통 때문에 고생하죠. 혹시 일자리가 생긴다 해도 아직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 본인도 걱정스러운가 봐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직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괴로운 모양이에요. 남자라면 당연히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마치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괴로워하거든요. 한동안 쉬고 나면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설득해서 간신히 데려왔어요. 하지만 역시 그이는 예전처럼 일할 수 있게 돼야 행복을 느낄 거예요. 이사벨이나 가족들이랑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 그럼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할 때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파산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회복하리라고만 믿었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없다고 느껴졌어요. 정말이지 미래고 뭐고 암담하기만 했어요. 한 2주 동안은 처참한 기분에 빠져 있었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사는 낙도 없을 것만 같고 좋아하던 모든 것들과 헤어져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2주쯤 지나고 나니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 다 잊어버리자. 과거에 대한 미련 같은 것 다시는 떠올리지 말자.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미련은 없어요. 가졌을 때 충분히 즐겼고 이제는 없으니 그뿐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번호한 거리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착실한 집사와 훌륭한 요리사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리면서 살고 있고 또 여인 몸에 샤넬 드레스를 걸치고 있으니 파산한 다음이라도 견디기가 더 쉽겠군 안 그래? 샤넬이 아니라 랑뱅이에요. 그녀는 쌩긋 웃어 보였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선생님은 비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전 말이죠. 그레이와 애들만 아니었으면 지금 와 있으라는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1년에 $2,800쯤 되는 제 수입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농장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쌀이랑 호밀이랑 옥수수도 수확하고 돼지들도 치면 되니까요. 사실은 저도 일리노이주의 농가에서 태어나 자랐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녀가 태어난 것은 뉴욕의 어느 고급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레이가 들어왔다. 나는 12년 전에는 그를 고작 두세 번밖에 못 보았지만 이사벨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있습니다. 엘리엇은 그 사진을 근사한 액자에 담아 스웨덴 왕, 스페인 여왕, 기저 공작의 서명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피아노에 올려놓았다. 설명이 있네요. 결혼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레이의 관자놀이 주변에 머리칼은 상당히 빠져 있었고 정수리 부분도 약간 대머리가 되어 있었다. 얼굴은 퉁퉁하고 붉게 살이 찐 데다 턱 아래쪽은 살이 접혀 이중턱이 되어 있었다. 과거 한동안 풍족하게 살면서 먹고 마신 탓에 체중이 상당히 붙은 것이었다. 다행히도 유난히 큰 키 덕분에 흉한 뚱보로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변한 것은 눈빛이었다. 나는 확신과 쾌활함이 넘치는 태도로 앞에 펼쳐진 넓은 세계를 바라보던 그 아일랜드 청년의 파란 눈을, 세상에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던 그 눈동자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두 눈에는 근심 어린 불안이 엿보였다. 만일 내가 그의 이런저런 상황을 까맣게 몰랐다 할지라도 그를 낙담시키거나 세상사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드는 어떤 불운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는 다소 의기소침해 보였다. 마치 고의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뭔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같았다. 아직 신경쇠약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는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오랜 친구를 대하듯 반가움을 표시했지만 나는 그의 다소 과장된 듯한 쾌활함이 마음속 감정과는 무관한 습관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마실 것을 준비하고 그레이가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2라운드나 돌았는데 퍽 만족스러운 경기를 한 모양이었다. 어떤 홀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꽤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며 이사벨은 매우 흥미로운 표정으로 남편의 말을 들어주었다. 나는 나중에 함께 식사도 하고 연극이라도 관람하자고 약속을 하고 그 집을 나왔다. 2. 그 이후부터 나는 일주일에 사나흘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오후에 이사벨을 만나러 갔다. 그 시간이면 대개 이사벨도 혼자 있어서 나랑 말벗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엘리엇이 그녀에게 소개해준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또래의 친구들은 별로 없었다. 내 친구들도 대부분 저녁 때까지는 바빠서 만나기 힘들었고 클럽에 가서 외국인이 끼어드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는 퉁명스러운 프랑스인들과 브릿지나 하는 것보다는 이사벨과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즐거웠다. 그녀가 마치 또래를 대하듯 나를 대해줬기 때문에 대화 분위기는 무척 편안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둘 다 함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또는 책이나 그림들을 주제로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유쾌하게 웃는 동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가곤 했다. 나의 결점 가운데 하나는 못생긴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것에는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친구라 해도 또 아무리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내온 사람이라 해도 그의 치아가 고르지 못하거나 코가 삐뚤어져 있으면 나는 기분이 불편해진다. 반면 용모가 아름다우면 함께 있는 내내 즐겁고 20년 동안 알고 지내며 잘생긴 눈썹과 균형 잡힌 얼굴 윤곽을 늘 보아왔더라도 여전히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때문에 나는 이사벨을 만날 때마다 그녀의 갸름한 얼굴선과 새하얗고 부드러운 피부, 따스하게 느껴지는 연한 갈색 눈동자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매번 새롭게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3. 어느 대도시에 가든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배타적인 집단이 반드시 있다. 그들은 커다란 세계 안의 또 다른 작은 세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마치 건널 수 없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사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교제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러한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파리였다. 파리의 상류사회는 외부인의 침입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부패한 세계 안에서 같은 정치가들끼리만 꼭 교류하고 부르주아 계급은 규모가 크고 작든 자기들끼리만 사귄다. 또 작가들은 작가들끼리 모이고 화가들은 화가들끼리, 음악가들은 음악가들끼리 어울린다. 런던도 비슷하긴 하지만 파리만큼 심하지는 않다. 런던에서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훨씬 적으며 공작 부인, 여배우, 화가, 국회의원, 법률가, 의상 디자이너, 작가 등이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기회들로 인해 파리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잠깐씩 지내보았고 생제르맹 거리의 배타적인 세계도 접해보았다. 그러나 포슈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점잖은 사람들의 세계, 라리나 카페드 파리에 모여드는 각국 사람들의 무리, 몽마르트르의 들뜨고 떠들썩한 분위기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곳은 몽파르나스 거리 일대의 지역이다. 나는 젊었을 때 벨포르의 사자, 벨포르의 사자는 프랑스 조각가 마르톨디가 벨포르가 만든 조각품으로 파리에도 그 복제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벨포로의 사자 근처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5층에서 1년쯤 산 적이 있다. 그 아파트의 방에서는 몽파르나스 공동묘지가 한눈에 훤히 내다보였다. 나는 지금도 몽파르나스에 가면 시골 마을 같은 그때의 잔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떠오른다. 지저분하고 좁은 오데사 거리를 건너라면 젊은 시절에 화가나 사파과 조각가들과 함께 늘 모이곤 했던 허름한 식당이 가슴 저릿하게 떠오른다. 아놀드 베넷이 없는 경우엔, 이 아놀드 베넷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입니다. 아놀드 베넷이 없는 경우엔 우리들 중에 나만 작가였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그곳에 둘러앉아 때론 흥분하고 때론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때론 다투기도 하면서 문학과 그림에 관해 토론했다. 지금도 몽파르나스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그 시절 내 또래쯤 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혼자 상상해보는 일은 참으로 즐겁다.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는 택시를 타고 몽파르나스의 유명한 카페 도움에 가서 앉아있곤 한다. 물론 예전과 달라져서 이제는 보헤미안들로 북적거리지 않는다. 잠시 와서 쉬고 있는 근처 상인들이나 이제 사라져버린 세계를 혹시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세행강 건너편 지역의 사람들이 보일 뿐이다. 물론 여전히 화가와 작가들, 학생들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외국인이다. 카페에 앉아있으면 프랑스 못지않게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우리가 40년 전에 그 자리에서 나누던 이야기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다만 마네 대신 피카소를 이야기하고 기욤 아폴리네르 대신 앙드레 브르통을 논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파리에 머문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저녁 나는 카페 도움에 있었다. 테라스가 10,000원이라 하는 수 없이 카페 안의 맨 앞줄 테이블에 앉았다. 맑고 따뜻한 저녁이었다. 플라트너스 나무들의 막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대기에는 파리 특유의 자유로움과 활달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나는 느긋함을 느끼고 있었다. 무기력하기보다는 약간 들떠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갑자기 옆을 지나가던 남자가 내 앞에 멈춰 서더니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키가 훤칠하고 마른 사내였다. 모자를 쓰지 않은 그는 아무렇게나 자란 짙은 갈색 더벅머리를 하고 있었다. 윗 입술과 턱은 덥수룩하게 자란 갈색 수염에 덮여 잘 보이지 않았다. 이마와 목은 까맣게 햇볕에 타 있었다. 다 헤어진 셔츠에는 넥타이도 매지 않았고 너덜너덜해진 갈색 코트에다 허름한 회색 바지 차림이었다. 영락없는 불황자 꼴이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파리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는 거지가 억울한 신세 타령이나 늘어놓고 숙식을 해결할 돈 몇 프랑쯤 뜯어가리는 작정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내 앞에 서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웃었다. 짙은 눈동자에는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 묻어 있었다. 정말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 같군요. 나는 20프랑쯤 줄이고 생각했는데 나를 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레리입니다. 뭐라고? 이런 세상에 어서함께. 그는 싱긋 웃고는 내가 있는 테이블 앞 빈 의자에 앉았다. 우선 한잔하지. 나는 웨이터에게 손짓을 했다. 그렇게 털복숭이가 됐는데 어떻게 알아보겠나? 웨이터가 오자 그는 오렌지 에이드를 주문했다. 그제야 찬찬히 뜯어보니 그 독특한 눈매를 알아볼 수 있었다. 홍채와 동공이 거의 똑같은 검은색이라 유난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 눈동자 말이다. 언제부터 파리에 있었나? 한 달쯤 됐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 생각인가? 당분간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동안 내 머릿속은 몹시 분주했다. 자세히 보니 바지단도 전부 너덜너덜했고 코트 팔꿈치에도 구멍이 나 있었다. 예전에 동양의 어느 항구에서 본 불황자들만큼이나 궁색하고 형편없는 몰골이었다. 경제공황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였기 때문에 나는 그 역시 1929년 사태의 여파로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으므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완전히 무일푼이 된 거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밥 한 끼도 못 먹고 다니는 몰골에다 쓰레기통에서 줍기라도 한 것 같은 옷을 걸치고 있잖나.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나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사실 시시한 옷이라도 좀 사 입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러질 못했어요. 나는 그가 수줍어서 또는 자존심 때문에 나한테 말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자네 참 바보 같군.
난 백만장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아. 돈이 필요하면 몇천 프랑 정도는 빌려줄 수 있네.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그는 호탕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돈이 부족하진 않아요. 돈은 충분해요. 경제 공황을 겪었는데도 저한테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제가 가진 건 전부 국채거든요. 일부러 알아본 적이 없어서 그것들도 가치가 떨어졌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미국 정부가 착실하게 이자를 챙겨주니까요. 그리고 사실 최근 몇 년간 거의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제 재산은 꽤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다가 파리로 왔나? 인도요. 인도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어. 이사벨이 그러더군. 자네 계좌가 있는 시카고 은행 직원을 안다고 그랬지. 이사벨이요? 최근에 언제 만나셨는데요? 어제 만났어. 설마 지금 파리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 엘리엇 템플턴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 잘 됐네요.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그의 눈빛을 유심히 살폈지만 자연스러운 놀라움과 반가움 이외에 특별히 복잡한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레이도 함께 와 있어. 두 사람이 결혼한 건 알고 있겠지? 네. 밥 아저씨. 제 후기인인 넬슨 박사님 말입니다. 그분한테 편지를 받고 알았어요. 아저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레리는 시카고나 그곳의 친구들 소식을 알 수 있던 유일한 통로인 넬슨 박사가 죽고 나서는 그 이후 소식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이사벨이 딸을 둘 낳았다는 것과 헨리 매트린과 루이자 브래들리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레이가 파산한 이야기와 엘리엇이 자기 아파트를 내준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다. 엘리엇이도 파리에 계신가요? 아니, 엘리엇이 파리에서 봄을 지내지 않는 것은 지난 40년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긴 했지만 엘리엇도 이제 일흔이었고 그 나이에 노인들이 흔히 그렇듯 그도 역시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들이 많아졌다. 그는 산책하는 것 말고는 점차 다른 운동도 하지 않았다. 건강을 무척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일주일에 2번씩 당시 유행하는 피하 주사를 양쪽 엉덩이에 번갈아 가며 놔주었다.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식사를 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작은 금색 상자를 꺼내 알약을 하나씩 먹었는데 그럴 때면 무슨 종교의식이라도 거행하는 것처럼 엄숙하기 거지없었다. 그의 주치의는 그에게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온천도시 몬테 카티니 테르메에 가서 요양할 것을 권했는데 엘리엇은 이탈리아에 간 김에 그가 헌당한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에 알맞은 성수반을 찾으러 베네치아에 가보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에 자주 가지 못해도 많이 아쉬워하지 않았다. 해마다 갈수록 사교계에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노인들을 만나는 걸 싫어했고 자기 동년배 사람들만 오는 파티에 초대받으면 화를 냈다. 또 젊은이들과 함께 있으면 지루해했다. 그 점 엘리엇이 온통 관심을 쏟는 것은 자신이 헌당한 성당을 장식하는 일이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는 예술작품이나 공예품을 사들이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그런 것에 몰두한다는 편안한 만족감을 느꼈다. 로마에서 그는 황금빛이 나는 초창기 기독교 석관을 하나 찾아냈고 피렌체에서는 제단 위에 걸어놓을 시에나파의 트립틱을 사기 위해 이 트립틱은 3면으로 이루어진 회화 또는 부조를 말합니다. 트립틱을 사기 위해 6개월째 흥정 중이었다. 레리는 그레이가 파리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여기 와서 좀 방황하는 것 같았어. 나는 그레이를 만나본 인상을 설명해 주었다. 레리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태연하고 침착하게 들었다. 나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내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어떤 날카로운 귀로 듣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묘하면서도 왠지 불편한 기분이었다. 어쨌든 자네가 직접 만나봐야겠지? 그럼요. 그레이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주소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 부부가 겁을 집어먹거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면 안 되니 먼저 머리도 깎고 깨끗하게 면도 좀 하는 게 좋겠어? 그는 웃었다. 그래야죠. 유별나게 이상한 몰골로 찾아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옷도 좀 새로 사고. 제 모습이 좀 허름하죠? 인도를 떠날 즈음에야 제가 가진 건 이 옷 한 벌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내가 입은 옷을 보더니 어느 양복점에서 맞췄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은 해주었지만 런던에 있는 양복점이니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가 다시 그레이와 이사벨 이야기를 꺼내서 내가 말했다. 나는 그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야.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다네. 그레이하고 단 둘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고 또 그레이는 나랑 이사벨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나누고 싶어하지 않겠지만 이사벨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 같더군. 얼굴빛이 안 좋고 좀 지친 기색이긴 하지만
이사벨을 바라볼 때만큼은 어찌나 자상하고 다정하든지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더군. 그간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사벨이 옆에서 변함없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야. 만나보면 알겠지만 이사벨은 많이 변했다네. 나는 이사벨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통통하고 예쁘장하던 처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며 섬세한 여인으로 변했는지 그가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들 중에는 인공적인 기술로 여성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것을 보고 언짢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사벨도 남편한테 무척 잘해. 남편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꽤 늦었으므로 나는 레리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말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만 가봐야 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거리로 나가버렸다. 4. 나는 다음날 그레이와 이사벨에게 레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 역시 나만큼 놀라워했다. 이사벨이 말했다. 레리를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어서 전화를 걸어주세요. 레리한테 묻고 있는 장소를 묻지 않은 것이 그제야 생각이 났다. 이사벨이 나한테 원망을 쏟아냈다. 나는 웃으면서 나름대로 변명을 했다. 물어봤더라도 아마 안 가르쳐 줬을 거야. 내 잠재의식 때문에 그랬나 봐. 이사벨도 기억나지? 레리는 늘 자기가 사는 곳을 남한테 알려주기 싫어했던 거. 그의 유별난 특징 중에 하나였지. 언제 갑자기 불쑥 나타날지도 몰라. 그레이가 말했다. 맞아요. 그러고도 남을 친구예요. 옛날에도 늘 그랬지요. 우리가 예상했던 장소에 있는 법이 없어서니까요. 오늘은 여기 있다가 또 내일은 딴 데로 가버리는 시기였어요. 방에 있는 걸 보고 이따 와서 인사를 해야지 하고 생각해서 나중에 가보면 어느새 없어지곤 했어요. 이사벨이 말했다. 정말 은근히 약오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점만은 부인할 수 없죠. 기다리면 자기가 편할 때 나타나겠죠. 레리는 그날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이사벨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낸 것 아니냐며 나를 타박했다. 나는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며 레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나름대로 추측해 설명해 보았다. 하지만 어느 것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나는 혼자 속으로 그가 오래 생각한 끝에 그레이와 이사벨을 만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멀리 떠나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레리에게서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않을 타입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에서든 일시적인 충동으로든 아무 때나 훌쩍 떠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레리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날은 비가 내려서 그레이도 모르트 퐁텐느에 골프를 치러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이사벨과 나는 차를 마시고 그레이는 페리에서 건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레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사벨은 탄성을 지르며 레리에게 달려가더니 그의 품에 안기면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 퉁퉁하고 붉은 얼굴이 더욱 붉어진 그레이는 옛 친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무척 감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게 얼마만이야, 레리? 이사벨은 입술을 깨물었다.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꾹 참는 것 같았다. 그레이가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한잔해. 옛 친구인 방랑자를 맞이하는 그들 부부의 모습은 보는 사람도 감격스러웠다. 레리도 그들이 반겨주는 것을 보고 아마 무척 기뻤을 것이다. 레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내 아주 침착했다. 레리가 차가 담긴 쟁반을 보며 말했다. 나는 차를 마실게. 그러자 그레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차라니. 샴페인이라도 함께 마시자고. 괜찮아. 나는 차가 더 좋아. 레리의 침착한 태도는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들 부부 역시 처음보다는 차분해졌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레리가 그들 부부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환대에 무리하고 냉담하게 응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난 따뜻함으로 반가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왠지 거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 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궁금했다. 이사벨이 레리를 향해 우짓듯이 말했다.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어? 지난 닷새 동안 맨날 창문가에서 내다보았는데 현관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고 깜짝깜짝 놀랐단 말이야. 레리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모험 선생님이 내 꼴이 너무 엉망이라 그대로 찾아갔다는 문도 안 열어줄 거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런던에 가서 옷을 좀 맞춰 입고 왔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브랭탕이나 벨 자르디니에르 백화점에 가면 기승복을 살 수 있잖아. 어차피 새로 장만하는 거 제대로 맞춰 입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유럽식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양복점에 가서 사흘 안으로 한 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주인이 처음엔 보름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 결국 나홀로 타협을 받죠. 1시간 전에 런던에서 돌아왔어요. 푸른색이 도는 서지 양복이 레리의 날씬한 몸에 꼭 맞아서 보기 좋았다. 그리고 소프트 컬러의 흰색 셔츠에 푸른색 실크 넥타이, 갈색 구두 차림이었다. 머리도 짧게 깎고 수염도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이었다. 깔끔하고 단정해서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레리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광대뼈는 더 붉어졌고 관자놀이 깨도 더 말랐으며 눈이 움푹 들어가서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눈이 커 보였다. 하지만 마른 외모에도 불구하고 퍽 건강해 보였다. 까맣게 그을리고 주름 하나 없는 얼굴에 젊음이 넘쳤다. 레리는 그레이보다 1살 아래였고 둘 다 30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그레이는 자기 나이보다 10살은 더 먹어 보이는 반면 레리는 10살이 젊어 보였다. 커다란 몸짓 탓에 그레이는 움직임이 둔해 보이는 데 비해 레리의 행동은 가볍고 편안했다. 레리는 줄곧 소년처럼 쾌활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전의 그에게서 느껴지지 않던 독특하고 침착한 분위기였었다. 같은 추억을 가진 제 친구들이 만나면 어뢰 그렇듯 자연스럽고 유쾌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레이와 이사벨이 시카고에 이런저런 소식을 들려주었고 여러 주제의 사소한 잡담이 오가서며 다들 간간히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는 동안 레리 역시 꺼리낌 없이 웃으면서 제잘거리는 이사벨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어떤 초연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행동을 꾸미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감수성이나 어떤 힘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에는 분명히 초연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들어와 이사벨이 소개하자 아이들은 정중하고 귀염성 있게 레리한테 인사를 했다. 그가 더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자 두 꼬마 숙녀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잡았다. 이사벨이 둘 다 공부를 잘한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쿠키를 하나씩 주고 이제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따가 잠자기 전에 엄마가 10분쯤 책을 읽어줄게. 오랜만에 레리를 만나는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두 소녀는 아빠한테도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했다. 딸들을 껴안고 키스해주는 덩치 큰 남자의 불그레한 얼굴에 자식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넘쳐 흘렀다. 누가 봐도 두 딸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고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나가자 그레이는 레리를 향해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예쁘지? 이사벨도 남편에게 애정어린 눈길을 던졌다. 그레이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아마 아이들을 망칠 거야. 나는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아이들한테 캐비어나 거위 요리를 먹이려고 할걸. 그러자 그레이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괜히 왜 그래? 알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이사벨은 대답 대신 눈웃음을 보냈다.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참으로 보기 좋은 한상이었다. 이사벨은 우리에게 꼭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다. 나는 그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먹고 가라며 한사코 붙잡았다. 마리한테 수프에 당근을 더 넣어서 끓이라고 얘기해 둘게요. 그러면 넷이 먹기 충분할 거예요. 닭고기도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그레이는 다리를 먹고 레리랑 저는 날개를 먹으면 돼요. 마리가 수플레는 달걀의 흰자 위에 우유를 섞어 거품 내어 구운 요리를 말합니다. 마리가 수플레도 우리들이 먹기 충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레이도 내가 남아있길 바라는 눈치여서 나는 결국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이사벨은 내가 이미 대강 들려준 그간의 이야기를 레리한테 해주었다. 그녀는 슬픈 이야기를 가급적 명랑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레이의 얼굴에는 우울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남편을 격려라도 하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힘든 일들은 다 극복했고 앞에 놓인 미래만 생각하면 돼.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그레이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고 재산도 다시 모을 거야. 잠시 후 칵테일이 준비되었다. 2잔쯤 마시자 그레이도 조금 기분이 좋아진 듯 했다. 레리는 칵테일 잔을 손에 들고는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다. 그레이는 그걸 모르고 레리한테 한 잔 더 하라고 권했지만 레리는 거절했다. 우리는 손을 씻고 식탁 앞에 앉았다. 그레이가 샴페인을 준비하라고 시켜두어서 집사가 레리의 잔에 따르려고 하자 레리는 괜찮다고 사양했다. 이사벨이 말했다. 왜 그래? 한잔 하지. 엘리엇 외삼촌이 아끼던 샴페인이야.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만 낸다고 하셨어. 난 그냥 물 마실래.
동양에서 오래 지내고 보니 이젠 깨끗한 물 한 잔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좋아, 그럼 한 잔만 할게. 식사는 훌륭했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이사벨 역시 레리가 굉장히 조금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사벨은 줄곧 자기만 떠들고 레리는 듣기만 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는지 이번에는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지냈느냐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레리는 예의 다정하고 솔직한 태도로 말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만 대답했다. 뭐 그냥 빈둥거리면서 보냈어. 독일에 1년쯤 있었고 스페인이랑 이탈리아에도 좀 있었지. 그리고 동양을 한동안 돌아다녔어. 그럼 이번에는 어디에 있다가 온 거야? 인도. 거긴 얼마나 오래 있었어? 5년쯤. 그때 그레이가 물었다. 재미있었어? 호랑이 사냥이라도 했어? 아니. 레리가 웃으며 대답하자 이사벨이 다시 물었다. 대체 5년 동안이나 인도에서 뭘 했어? 그냥 빈둥거렸다니까? 레리 얼굴에 다정하면서도 비웃는 듯한 미소가 스쳤다. 그레이가 다시 물었다. 인도의 밧줄 묘기 같은 건 봤어? 아니. 그럼 뭘 구경했어? 많은 걸 구경했지. 그때 내가 질문을 던졌다. 요가 수행자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데 정말 그렇던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적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현명한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수행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수행자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뱃삭이 없었대요. 사공이 돈을 안 내면 배를 못 태워준다고 그러니까 수행자는 강물 위로 올라서더니 걸어서 건너편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비웃듯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런 기적점이야 뱃삭 값어치인 1페니만큼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지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레이가 물었다. 너는 그 수행자가 진짜로 무리를 걸어갔다고 믿어?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준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다고 믿고 있던 걸. 레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즐거웠다. 아름다운 선율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쾌하고 낭낭하면서도 깊게 가라앉지는 않고 음색이 다양하게 변화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응접실로 돌아가 커피를 마셨다. 나는 인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레리에게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작가나 사상가도 만나보았나? 그러자 이사벨이 놀리듯이 말했다. 양쪽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서 만나봤어요. 의사소통은 어떻게 했나? 영어로? 제가 꼭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들은 영어를 조금 하기는 해도 능숙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힌두스탄어를 배웠어요. 인도 남부에 갔을 때는 거기 사람들이랑 그럭저럭 어울릴 정도로 타미르도 배웠고요. 그럼 지금 자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나? 글쎄요. 대여섯 개 국어 정도요. 이사벨이 입을 열었다. 요가 수행자 얘기 좀 들려줘. 수행자들 중에 친하게 지낸 사람도 있어? 뭐 조금은 그랬다고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삶의 대부분을 무한한 시공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레리는 살짝 웃고 다시 말했다. 어떤 수행자의 아슈라마에서 2년쯤 살아본 적도 있어. 2년이나? 아슈라마가 뭐야? 말하자면 일종의 수도원 같은 곳이야. 사원이나 숲속, 히말라야 어느 중턱 같은 곳에서 혼자 사는 성자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공덕을 쌓으려는 사람이 자신이 존경하는 수행자가 응가할 수 있도록 암자 같은 걸 지어주지. 종종 수행자의 제자들도 함께 살아. 제자들은 마루나 부엌에서 아니면 그냥 나무 밑에서 자기도 해. 나는 그런 아슈라마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에 거처했는데 야전 침대랑 의자, 작은 책상, 책꽂이도 들어갈 만큼은 됐지. 내가 물었다. 어디에서 그렇게 지냈나? 트라방코르였어요. 푸른 언덕과 골짜기가 있고 강물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었어요. 근처 산에 올라가면 호랑이와 표범, 코끼리, 들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슈마라는 물가에 있어서 주변에 코코 야자와 빛랑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지요. 가장 가까운 마을도 거기서 5km는 됐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더 먼 곳에서도 찾아왔어요.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행자가 간혹 내킬 때 성스러운 말씀을 들려주곤 했는데 그걸 듣기 위해서였죠. 아니면 그냥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마치 향기가 절로 은은하게 퍼지듯 그의 존재 자체에서 퍼져나오는 평안과 축복의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레이가 의자에서 몸의 위치를 바꾸며 안절부절 못했다. 아무래도 지루해하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향해 말했다.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니, 괜찮네. 전 한 잔 더 해야겠습니다. 이사벨 당신은?
그는 거구를 의자에서 일으켜 위스키와 페리에와 잔들이 놓여있는 테이블로 갔다. 거기에 다른 백인도 있었나? 아니요, 저뿐이었습니다. 이사벨이 물었다. 어떻게 그런 데서 2년이나 지냈어? 금방이던걸. 그것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날들을 보낸 적도 있는데 뭐. 2년 동안 뭘 하며 지냈어? 대부분은 책을 읽었어. 오랫동안 산책을 하거나 호수에서 배를 타기도 했고, 그리고 명상을 했어. 명상은 정말 힘들어. 두세 시간만 해도 자동차로 수백 킬로미터는 달린 것처럼 지쳐버리거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어져. 이사벨은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질리기도 한 것 같았다. 두세 시간 전에 방으로 들어온 레리는 외모도 별로 변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이 상냥하고 솔직해 보였지만 그녀가 과거에 알던 레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그립낌 없고 편안하고 명랑했던 레리, 약간 고집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유쾌하게 어울렸던 레리 말이다. 이사벨은 과거의 그를 잃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아무리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예전의 레리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가 아직 자신의 남자라는 느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약간 당황스러웠다. 마치 햇살을 손에 쥐어버리고 애써도 잡자마자 이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사벨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는 레리의 균형감 있게 붙어있는 양쪽 귀와 단정하게 손질한 머리에 머무는 그녀의 애정어린 눈빛을, 그의 마른 관자놀이와 훌쭉한 뺨을 바라볼 때 미묘하게 변하는 그녀의 표정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야위고 기다란 그의 손가락을, 마르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고 남성미가 느껴지는 그 손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길은 표정을 풍부하게 담은 잘생긴 입술, 육감적이진 않지만 적당히 퉁퉁한 그 입술에, 그리고 깨끗한 이마와 윤곽이 뚜렷한 코에 한참 머물렀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엘리엇처럼 완벽한 세련미를 풍긴다기보다는 마치 1년 동안 매일 입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무심해 보였다. 그의 모습이 이사벨의 모성애를 자극한 것 같았다. 그 모성애 어린 표정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내가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성숙한 여인이었지만 레리는 아직도 소년처럼 보였다. 이사벨은 마치 다 자란 아들이 제법 총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듣고 있을 때 그런 장면을 보며 대견해하는 어머니 같았다. 하지만 그가 한 말들을 이사벨이 모두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궁금한 게 아직 남아있었다. 자네와 함께 살았다는 그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외모 말인가요? 키가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았고요. 까무잡잡했는데 낯빛이 좋지 않았고 수염은 기르지 않았죠. 백발을 남기지 않고 싹 밀었고요. 언제나 허리에 간단한 천만 하나 두르고 다녔는데 그래도 브룩스 브라더스 광고에 나오는, 이 브룩스 브라더스는 미국의 유명한 신사복 브랜드입니다. 브룩스 브라더스 광고에 나오는 젊은이 못지않게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그 사람에게 특히 매료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레리는 대답하기 전에 한참 동안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움푹 들어간 그의 눈은 마치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볼 것처럼 날카로웠다. 성스러움이요. 나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고급 가구들로 장식하고 벽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있는 방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는 마치 위층 욕조에서 흘러넘쳐 천장으로 서며 뚝 떨어진 물 한 방울 같았다. 성 프란체스코, 십자가의 성 요한 등 수많은 성인들에 관해 책에서 읽었지만 전부 수백 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성자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그가 성자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죠. 자네는 거기서 무엇을 얻었나? 평화요. 그는 가볍게 미소를 띠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이사벨이 그를 붙잡았다. 어머, 벌써 가다니 아직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잘 있어? 그는 이사벨의 말을 아예 못 들은 사람처럼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뺨에 키스를 했다. 며칠 있다가 또 올게. 어디에 묵고 있어? 내가 전화할게. 아니, 그러지 마. 파리에선 전화 연결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전화는 거의 항상 고장나 있어. 나는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적당히 빠져나가는 레리의 솜씨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자기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거의 특이한 버릇이었다. 나는 그 다음 날 저녁에 블로뉴 숲에서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상쾌하고 따뜻한 봄날 나무 밑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레이의 자동차를 타고 가면 될 터였다. 레리와 나는 그 집을 나왔다. 나는 잠깐이라도 그와 함께 걷고 싶었지만 거리로 나오자마자 그는 악수를 하고 걸음을 재촉해 가버렸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탔다. 5.
우리는 먼저 이사벨의 아파트에 모여 칵테일을 한 잔씩 하고 출발하기로 했다. 내가 레리보다 먼저 도착했다. 나는 그들을 굉장히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으므로 이사벨이 그런 장소에 어울리는 멋진 차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여자들이 모두 한껏 치장을 하고 앉아 있을 테니 그녀도 기 죽지 않으려고 근사하게 차려입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의외로 평범한 모직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레이가 또 두통이 시작됐어요. 아주 힘들어해요. 아무래도 남겨두고 갈 수가 없네요. 요리사한테는 아이들 식사를 챙겨준 다음에 외출해도 좋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그레이한테 뭘 좀 만들어서 먹여야겠어요. 선생님과 레리 두 분만 가시는 게 낫겠어요? 그레이는 지금 자고 있나? 아니요. 두통이 있을 때는 잠을 안 자려고 해요. 자는 게 가장 나을 텐데도 말이에요. 지금 서재에 있어요. 서재는 갈색과 금색 패널로 벽을 장식한 작은 방이었는데 엘리엇이 옛 성의 한 방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책들이 꽂혀있는 금빛 격자 세공 책장이 잠겨 있어서 책을 꺼낼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차라리 그 편이 나은 것인지도 몰랐다. 대부분 18세기의 춘화가 담겨있는 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부 모로코 가죽 장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사벨이 나를 서재 안으로 안내했다. 그레이는 커다란 가죽 의자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고 옆에 사진이 실린 신문들이 흩어져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은 평소의 불그스레한 색이 아니라 창백해져 있었다. 상당히 괴로운 모양이었다. 그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내가 말렸다. 나는 이사벨을 향해 물었다. 아스피린이라도 먹었나? 아스피린도 소용없어요. 미국에도 처방받아온 약도 있는데 그것도 잘 듣질 않고요. 그레이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여보.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했다. 괜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를 빼고 다들 불륜유 숲에 다녀오세요. 이사벨이 말했다.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나만 즐길 수가 있겠어? 이 사람은 이렇게 날 생각해 준다니까요. 그레이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레리가 들어왔다. 이사벨이 레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레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저런 진통을 없앨 방법이 없나? 없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레이가 대답했다. 날 위해주는 방법은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것뿐이야. 어서들 가서 즐겁게 지내다 와. 나도 그러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이사벨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다. 레리가 물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볼까? 그레이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어. 아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 건 표현을 잘못했어. 내 말은 너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야. 그레이는 천천히 눈을 뜨고 레리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레리가 주머니에서 은화를 하나 꺼내 그레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 은화를 꽉 쥐고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해서 들고 있어. 그리고 내 말대로 해봐. 너무 힘은 주지 말되 주먹 안에 동전을 잘 쥐고 있어. 자, 이제 내가 수물을 다 세기 전에 손이 펴지면서 은화가 떨어질 거야. 그레이는 레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레리는 작은 책상에 앉아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이사벨과 나는 잠자코 서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15을 셀 때까지 그레이의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섬세하게 떨리면서 주먹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이내 엄지손가락이 주먹에서 떨어졌다. 나머지 손가락들도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레리가 19을 세었을 때 은화는 그레이의 손에서 떨어지더니 또르르 굴러 네 발치에 멈췄다. 나는 그것을 주워 살펴보았다. 무겁고 볼품없는 동전으로 한쪽 면의 양각으로 어떤 젊은 남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었다. 그레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손을 쳐다보았다. 난 동전을 놓지 않았는데 저절로 떨어졌어. 그레이는 오른쪽 팔을 가죽 의자 팔걸이에 올려놓고 있었다. 레리가 물었다. 그 의자 편하네? 두통으로 죽을 것 같을 땐 그나마 여기 앉아있는 게 편해. 자, 몸에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있어봐. 긴장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언가에 저항하려고도 하지 마. 내가 스물을 세는 동안 너의 오른팔이 의자에서 점점 떨어져서 머리 위까지 올라갈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는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천천히 숫자를 세었다. 9까지 세었을 때 그레이의 손이 조금씩 의자에서 떨어지더니 3cm쯤 들어 올려졌다. 10, 11, 12. 곧 팔이 약간 떨리더니 팔 전체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완전히 의자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사벨은 조금 겁먹은 표정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정말 기묘한 장면이었다. 전혀 그레이 자신이 손을 들어 올린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목류병 환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런 환자 역시 그레이의 팔이 움직이는 것과 유사한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지로 인해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의식적으로 한다 해도 팔을 그렇게 천천히 그렇게 일정한 속도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우리의 일상적인 정신과는 무관한 어떤 잠재의식이 팔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실린더의 피스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과 비슷했다. 15, 16, 17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듯 숫자들이 천천히 세워졌다. 그레이의 팔은 조금씩 올라가서 마침내 머리 위까지 이르렀다. 레이리가 스물을 다 세자 그레이의 팔은 그 무게 때문에 다시 의자 팔걸이로 내려왔다. 그레이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팔을 들어 올린 적이 없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 저절로 올라갔다니까. 레이리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너가 나를 좀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까 그 그리스 은화는 어디 갔지? 나는 은화를 건네주었다. 이걸 다시 쥐어봐. 그레이는 레리가 주는 은화를 받았다. 레리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 8시 13분이야. 지금부터 1분 후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을 거야. 6분 동안 잠이 들 거야. 그리고 8시 20분에 깨어났을 땐 두통이 사라져 있을걸? 이사벨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레리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역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레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그레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를 꿰뚫어 그 너머 어딘가를 보는 듯 했다. 방 안 가득한 침묵 속에 무언가 등골이 오싹한 느낌마저 맴돌았다. 해질녘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의 침묵과도 비슷했다. 그때 갑자기 이사벨이 잡고 있던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그레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은 편안하고 고르게 쉬고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지켜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나는 담배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 순간에 불을 붙이고 싶지는 않았다. 레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머나먼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최면에라도 걸린 사람 같았다. 그때 갑자기 그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눈빛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돌아왔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동시에 그레이도 잠에서 깨어났다. 일은 잠깐 졸았나 봐. 얼굴에서 창백한 빛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상해. 두통이 싹 사라졌어. 레리가 말했다. 다행이야. 담배라도 한 대 피워. 그리고 다 함께 식사하러 가자. 믿기지가 않아. 완전히 나았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레이 너희 힘으로 나은 거지. 이사벨은 옷을 갈아입으러 가고 그레이와 나는 칵테일을 마셨다. 레리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기색이 분명했지만 그레이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자꾸 졸랐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너가 대단한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안 하겠다고 옥신각신하기가 귀찮을 정도로 너무 지쳐 있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았을 뿐인데. 그레이는 일단 두통이 시작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가라앉고 나면 얼마나 녹초가 되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또 금세 평소처럼 말짱해진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사벨이 돌아왔다. 그녀는 내가 처음 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끝자락이 바닥에 닿는 몸에 착 붙는 하얀색 드레스였는데 그레이프 옷감으로 만든 것 같았고 검은 비단 망사가 나팔 모양으로 너울거리는 장식이 달려 있었다. 어디를 가도 우리 테이블을 빛내줄 것 같은 아름다운 차림이었다. 샤토드 마드리드의 쾌활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매우 즐겁게 식사를 했다. 레리가 그렇게 재미있는 농담을 하는 모습은 나도 처음 보았고 레리 때문에 우리는 한참 웃었다. 아마도 거기 오기 전에 보여준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사벨은 그 신비함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대화가 오가는 동안 레리의 말에 맞장구도 쳐주고 분위기를 잘 맞추었지만 궁금증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내내 잊지 않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와 리큐어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마시는 음식에 와인도 한 잔 들어가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누었으니 레리도 긴장이 느슨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사벨은 맑은 눈으로 레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제 그레이의 두통을 어떻게 낫게 했는지 그 얘기 좀 들려줘. 레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직접 봤잖아. 인도에서 그런 걸 배운 거야? 그래. 그레이는 두통을 자주 겪어. 혹시 완전히 낫게 할 수 있을까? 글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레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틀 내내 두통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거든.
저희는 다시 일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까 그건 기적이었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그저 그레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뿐이야. 나머지는 그레이 스스로 해낸 거야. 레리는 그레이를 보며 말했다. 내일은 뭘 할 거야? 골프를 치러 갈 생각이야. 그럼 6시에 내가 찾아갈 테니 나랑 얘기를 좀 해. 그리고 이사벨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랑 춤춰본 지도 10년이나 되었네. 내가 춤추는 법을 잊지 않았는지 보고 싶지 않아?